안녕하세요. 25년간 지난했던 인생의 한 단락을 비로소 마무리 지은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난 20년간 삶에 얼마나 많은 회의감과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남은 그리움은 여전하고요. 한 사람의 잘못된 이기심과 믿음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겠죠. 평생을 말이에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했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보니 시댁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참지 않고 반격하는 속 시원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어도 당시 시절에는 남편은 하늘 같은 사람, 시댁은 하늘보다 더 높은 분들이라는 때로는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남기는 사태가 아직 공고할 때였어요. 제 나이 23세 저보다 한 살 어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씨도 여리고 착하고 그 시절 남자 같지 않게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으나 몸이 약하다 보니 병명도 없는 병치레를 자주 해 알아눕기 일쑤였고 그 탓에 제가 가장의 노릇을 해야 했지만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몸이 약한 것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사람이 좋아 선택한 결혼이었던 만큼 처음부터 각오했었으니까요. 남편의 집은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기가 드세고 식탐이 많은 누나 셋 밑에서 자라 먹을 것은 모조리 빼앗기기 일쑤였던 탓에 안 그래도 선천적으로 약했던 남편의 몸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기대했던 자식이 몸이 약하다 보니 시어머니 역시 남편이 어릴 적부터 남편의 친가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나들이 몸 약한 동생을 구박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서 남편은 가끔 아침에 등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플 때면 누나들이 업고 산 고개를 넘어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며 옛 추억을 회상하곤 했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자신이 건강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시댁으로부터 받는 과한 구박 때문이었는지 남편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무속신앙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무당에게 구심이며 부적이며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치며 무당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광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네 뒷동산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자신의 아들을 나쁜 기운을 쫓아야 한다며 억지로 새벽 산행을 시키지를 않나. 한겨울에 산 중턱에 있는 사찰에 보내 난방도 안 되는 보리밥만 먹고 살게 한다던가. 그런 일이 유년기 내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누나들이 너무 기가 드세 남편의 길을 빼앗는다는 무당의 말에 현혹되어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누나 셋을 모두 친척집에 갈갈이 찢어 놓아 남매 간의 생이별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들을 삼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먼 지역으로 보내 그 삼각형의 중앙에 남편이 있도록 해야 그 기운을 남편의 것으로 만들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정말 사이비 종교 같은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철석같이 신봉했어요. 시어머니의 횡포에 학을 뗀 시누이들은 그렇게 먼 지방으로 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각자 결혼하고 아예 지방과 연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면서 더더욱 남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정이 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횡포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속신앙에 빠져 무당에게 재산을 퍼다 나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미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주시고 간 집 한 채가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남편의 길을 북돋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며 결혼하면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고 저 역시 몸이 약한 남편을 대신해 제가 일을 해야 했던 처지라
제가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병간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이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이 몸져 누울 때마다 공장 일도 며칠씩 쉬어가며 열심히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안 팔리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이미 집안의 가세가 많이 기울어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사실 남편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자체가 붓을 통해 나쁜 기운을 흘려버리라는 무당의 말만 믿은 시어머니께서 반강제로 시키신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에는 전문 그림 도구는 더욱 비쌌고, 그렇게 넉넉지 못한 형편에 남편의 그림 도구값까지 부담하느라 저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야 했지요. 시어머니께서 일부 부담해 주신 적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그 집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저뿐이었으니까요. 물론 몸이 아파 외출을 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던 남편에게 있어서 그림은 유일한 낙이기도 했기에 저는 더 열심히 벌었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붓을 들 수 있는 날보다 그러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도 언젠가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면 세상이 알아줄 날도 있을 거라 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촌에서 자라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제 눈에도 남편의 그림은 봄날의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왜 그런 소리를 해?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생활비도 부담될 텐데 물감은 왜 샀어? 나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돼. 나 당신 그림 보는 거 좋아해. 난 그런 거 잘 모르는 무식쟁이지만 당신 그림을 보고 있으면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져. 당신이 그림 그리는 게 낙이라면 난 당신 그림 보는 게 낙이야. 여보. 얘, 이게 뭐니? 물감을 왜 이딴 걸 샀어? 우리 아들은 최고급 물감만 써야 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보살님께서 지정하신 화구상에서 안 샀구나, 너. 죄송해요. 오늘 잔업을 하느라 늦게 갔더니 화구상이 문을 닫아서. 그래도 거기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잘 팔리고 좋은 걸로 달라고 했어요. 내가 말 안 했니? 우리 진욱이 나쁜 기운 뽑아내려면 무조건 거기서 산 물감만 써야 한다고. 네, 다들 눈치채셨겠죠? 시어머니는 일명 보살이라고 부르는 그 무당에게 푹 빠져 생필품까지 그 무당이 지정한 곳에서 살 정도였어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휴지 한 장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면서요. 당연히 무당은 그런 식으로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게 만들어 폭리를 취한 돈을 나눠 가지고 있었고, 무식한 제 눈에도 뻔히 다 보이는 걸 시어머니는 철석같이 믿으며 눈 가리고 아웅하고 계셨던 거예요. 참 요즘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비적 믿음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엔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1살 많다는 이유로 남편 길을 죽이는 팔자느니 해대셨고, 대체 거의 매일 찾아가는 무당집에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시는 것인지, 심지어는 저에게 남편과 각방을 쓰라며 제가 이 위치에 있어야 남편의 길을 뺏지 않고 길을 나누어 주어 남편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창고를 방으로 쓰라고까지 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말려주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우여곡절 끝에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이게 다 자신이 정성으로 치성 들여 기도한 덕분이라고 하며 이제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았으니 먼저 간 영감 볼 낯이 있다며 뛸 듯이 기뻐하셨죠. 나 참, 그 많던 재산을 사이비에 빠져 다 탕진하고도 그런 소리를 하다니 뻔뻔한 사람이죠. 그 지경이 되도록 제가 시댁을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남편의 병구안 때문이었어요. 괜찮을 때는 또 괜찮지만 심하게 아플 때는 누군가 곁에서 병간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하니 24시간 남편 곁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간병인을 쓸 수도 없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제가 아이를 낳을 즈음부터 해서 어머니께서는 그 무당에게 스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아 더욱 그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쓸 돈도 남아있질 않으면서 거의 매일 찾아와 귀찮게 해대니 무당이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실 분이라며 반쯤 떠넘기듯 보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함께 조언이라는 것을 받으러 가자고 권하고는 했으나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너 진짜 이번에도 안 갈 거야? 스님께서 널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몸에 들러붙은 나쁜 기운들을 떨쳐내야 우리 아들 병세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아들 앞길을 또 막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정성 많이 들이셨잖아요. 굳이 저까지 그렇게 안 해도 이인은 좋아질 거예요. 남들 다 어렵다고 손살이 쳤는데 이렇게 건강한 아들도 낳았잖아요. 이서방과 절 믿어보세요. 내가 미쳤니? 너 같은 걸 믿게?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월급까지 빼앗아 무당에게 해다 바쳐야 하는데 그것만큼은 저나 남편이나 학을 떼고 거절하니 제가 나타난 이후로는 집안일이 자기 내키는 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이 불만이셨던 거죠.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어릴 적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에게 대적할 수 있는 시누이들은 다들 자기 살 길 찾아가 연을 끊고 살았으니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천하였을 테니까요. 남편 역시 생각은 올바른 사람이었으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여린 탓에 시어머니에게 독하게 대하질 못했어요.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정신줄은 있었던 모양인지 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고 믿는 집은 고집스럽게 처분하지 않았던 덕에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스님의 등장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남자들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뿌리고 다닌다며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제대로 못 보게 했고 집안에 있어봐야 좋을 게 없다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돈이나 벌어오는 것이 남편과 아이를 돕는 일이라며 저를 몹시 혹독하게 대하셨죠. 성질 같아서는 소리치며 대들고 싶었으나 괜히 분란을 일으켜 남편의 건강이 좋아질 것도 해치겠다는 생각에 전 어지간하면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훈이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나한테 말해. 아니, 밤이 늦었는데도 이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 걱정돼서 그렇죠. 아이고, 바람이라도 났나 보지. 제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원.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늦게까지 잔업하나 보네요. 이러다 지훈이 엄마 몸까지 망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이거나 마셔. 내가 스님께 받아온 아주 용험한 물이야. 이거 돈 주고는 못 사는 거라고. 이건 또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네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야. 이깟 돈 몇 푼이 문제니?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지훈이 엄마도 그만 괴롭히시고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너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 이 애미가 이렇게 인생을 바쳐 너한테 헌신하는데 어떻게 그 모진 년편만 들 수가 있어? 어머니, 왜 또 우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못해 안달이었으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그 말은 듣지도 않았죠. 그러나 자기가 불리한 순간에는 눈물부터 뽑고 보는 시어머니에게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만날 불려시 같은 년이라더니 진짜 불려시는 누구인지 원.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플 때면 저를 먼저 찾는 것을 가장 못마땅해 하셨어요. 방식이야 어찌되었든 평생을 자신이 헌신하며 지켰던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고집스럽게 버티고 앉아 사사건건 자신과 대립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걸까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가 3살이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이었죠. 그의 겨울은 유독 한파가 길어졌고
남편 역시 버티질 못하고 크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이야기하고 3일의 휴가를 얻어 남편을 병간호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아이도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에 소란이 들려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께서 방에 함부로 들어와 옷가방에 제 옷을 마구 우겨놓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약을 먹고 잠든 터라 일어나질 않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옆에서 뭐라 떠들든 말든 제 옷이며 신발이며 아무렇게나 여행 가방에 구겨 넣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 대문 밖으로 횡하니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진욱이랑 지훈이 깨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잠에서 덜 깬 저는 비몽사몽 어머니의 우악스러운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개처럼 질질 대문 앞까지 끌려 나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상쩍고 마음에 안 든다 했어. 내가 진욱이 하나 살리자고 딸 셋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도무지 애가 일어설 기미를 안 보이는 게 영 미심쩍었는데 이제야 해답이 나오는구나. 다 니년 탓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내 아들, 내 손주 곁에 니년 못 둔다. 어머니, 또 그 이야기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해요. 저 이렇게 내쫓으시면 돈은 누가 벌 건데요.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3살 된 어린 지훈이더러 일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몸 좋은 이서방 보고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저 내쫓으시면 당장 내일 이서방 약값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말이었죠. 시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을 까먹기만 하면서 평생 무속신앙에 미쳐 일다운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어머니셨기에 지금 당장 제가 쫓겨나면 제 아들과 남편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눈에 너무 선했어요. 종교나 믿음 자체를 폄훼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요. 이렇게 자식을 망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어찌 진짜 부모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의 말이 통할 사람이라면 시어머니께서 애초에 이런 짓을 안 하셨겠지만요. 스님께서 니년이 내 아들 잡아먹을 팔자라고 그러더라. 2기가 상충하여 뻗어나가지를 못하니 내가 그 정성을 들이고도 저렇게 병들어 누워 못 일어나는 거라고. 니년만 이 집에서 나가면 내 아들도 살고 내 손주도 살아.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못 빼어먹어 공장일이나 하는 나이도 많은 여자는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고. 불려시 같은 것 잘못 들였다. 폐가 망신하기 십상이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때 마침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깬 3살 난 아들이 울면서 나왔어요. 엄마. 에이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춥지? 어여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아들을 안은 채 매몰차게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엄동설한의 말이에요. 그 오밤중에 이 추운 날에 갑자기 잠옷바람으로 쫓겨난 제가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밤새 기다렸어요. 이른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왔던 시어머니는 그 추위에 벌벌 떨며 밤새 기다린 저를 보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아니, 이 년이 미쳤나? 진짜 독한 년이네 이거. 스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머니, 제가 그렇게 싫고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제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도 않고, 아니, 이 집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도 안 돌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지훈이라도 제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돌았니? 3대 독자를 너 같은 년한테 보내게? 어머니가 이서방의 지훈이까지 어떻게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이서방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훈이는 제가 보살필게요. 어림없는 소리 마라. 스님께서 네 년이 남자들 기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년이라 네 곁에 남자만 뒀다 하면 피말라 죽는 팔자라더라. 다 내 아들과 손자를 살리기 위해 나 역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결단 내린 것이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러며 시어머니는 쌀과 소금을 가지고 와 제 몸에 마구 뿌리셨고, 당시 몸이 크게 아파 자기 한 몸도 추스르지 못하던 남편은 대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꽁꽁 언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시골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땡전 한 푼 없어 직장 동료에게 차비까지 빌렸지요. 돈을 빌리러 가면서도, 기차역으로 걸어가면서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차역에서 내려 수년 만에 친정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어찌나 퉁퉁 부었는지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서울의 상경에 돈 많이 벌어오겠다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시집 간다고 하고선 생전 얼굴도 비추지 않았으니 밉고 싫을 만도 한데, 저희 부모님은 저의 몰골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넝마가 되어 돌아온 저를 보고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미자야. 이 추위에 택시 안 타고선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엄마가 택시비 들고 데리러 갔을 건데. 쉰소리 하지 말고 얼렁 아랫목부터 데우고 밥이나 해와. 꼴을 보니 새벽같이 올라오느라 점심은커녕 아침도 안 먹은 모양이구먼.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있어봐.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해줄 텐께. 아버지랑 방에 들어가 몸 좀 지지고 있어. 응?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한번 꼭 안아주셨어요. 무뚝뚝한 아버지의 얼굴에도 그득했던 그날의 슬픔을 아마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꼴만 봐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충은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리고 때로는 하염없이 울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조금은 좋아졌을까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스님인지 머시갱이인지 만나러 간 사이에 몰래 들어가 아들만이라도 데리고 어디 깊숙한 산골로 도망치면 못 잡지 않을까 무수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요즘에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특히 저처럼 못 배운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죠. 이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했는걸요. 밤마다 열이 오를 때면 애가 타는 목소리로 나를 찾던 남편, 퇴근할 적이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더듬더듬 엄마를 부르던 우리 아들이 머릿속에 어른거려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단칸방 하나도 없는 처지에 남편이든 아이든 데리고 나와 잘 보살필 수 있을 자신이 없었죠. 그렇다고 친정집으로 데리고 와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폐를 끼칠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한 해가 지나자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체념이라는 것이 자리 잡더군요. 집 근처에 가서 몰래 아들내미 얼굴이라도 보고 올까 하는 생각만 수백, 수천 번을 했으나 저는 그럴수록 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포기하고 살기로 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돈을 더 많이, 더 잘 벌어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찾아가면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딴소리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이악 물고 전보다 더 독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저는 당시 한참 산업화 열풍이 불고 있던 울산으로 올라가 공장에 취직했고 4년간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오로지 그 시어머니라는 인간 앞에 빵빵한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내 남편과 내 아이를 되찾아오겠다는 일념하에 말이죠. 당시 제 별명은 독종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악착같이 살려고 먹는 태가 난다며 직장 동료들도 눈에 광기가 돈다며 슬슬 피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제 나이 30을 지나 31가 되던 겨울,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 패대기 쳐진 그날과 똑같이 몹시 추운 날이었죠. 그 집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시어머니가 군말 않으시겠지? 내 아들 얼굴이라도 보여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설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 소식 못 들으셨어? 전 주인 집 팔고 나간 지 오래됐는데 벌써 2년은 됐을 건데. 에구, 혹시 그 짝도 빚 받으러 온 사람인감? 이걸 어쩐다나. 야반도주하듯 가버려서 지금은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건디. 그랬습니다. 저를 그렇게 내쫓은 후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할 사람은 없어졌고 시아버님께서 남긴 재산은 밑바닥까지 탈탈 다 긁었었던 시어머니는
결국 여기저기 남들에게 돈을 빌리며 살았던 거예요.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 일은 할 생각도 없었을 테고요. 저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제가 집을 나가고부터는 남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간간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같다더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은 그 가족의 소식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했다니 지금쯤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 또 생때 같은 내 아들은 이 하늘 아래 어디에서 할머니 같지 않은 인간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까? 지금쯤이면 학교도 들어갔어야 할 나이인데 그런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시댁을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고선 무작정 올라온 것이었기에 저는 다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만 느껴졌죠. 지난 4년간 내 아들 생각만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되리라는 걸 예상조차 못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처럼 다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15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 일부터 식당 일까지 월급만 많이 준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에 놀아봐야 어차피 할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낼 가족도 없었기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제가 그렇게까지 이 악물고 돈을 번 것은 이 하늘 아래 내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어디서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아니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방법은 돈을 더 열심히 모아서 자식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품어줄 수 있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시어머니처럼 자식의 인생마저 망가뜨리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창창했던 청춘은 어느새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틈틈이 예전 남편의 지인들이나 시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남편과 아이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성과는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그쯤 하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았느냐며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까지 못 찾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냐면서 저를 만류하고는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요. 오로지 내 자식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나요? 여기서 내 자식을 끝끝내 나마저 포기한다면 제 인생의 낙도, 목표도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더 오기를 부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당장 오늘만 생각하며 물 한 컵 마시는 것조차 아끼자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하니 50을 앞둔 나이에는 서울의 제 명의의 아파트도 한 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고 소액으로 시작한 투자가 꽤 성공한 덕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제가 부럽다고 했지만 저는 0이 많이 찍힌 통장 잔고를 보고도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왜 모았는데, 정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쓸 사람은 어디서 무엇 하는지 여전히 몰랐으니까요. 아가, 어디 있니? 엄마가 너랑 같이 살려고 이렇게 좋은 집도 마련했는데. 지훈아, 우리 아기 너무 보고 싶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사무치는 날이면 불도 켜지 않은 식탁 위에서 홀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그게 유일한 저의 휴식 시간이었어요. 벌써 멋진 청년으로 장성했을 우리 아들, 엄마가 이렇게 성공해 잘 사는 걸 보여주면 무척 기뻐하고 좋아할 텐데 예전과 달리 이 엄마는 너를 지키고 보살필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제 나이 55살, 여전히 아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저는 이른 은퇴를 선언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제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꽃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제가 유달리 꽃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남편이 풍경화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꽃을 가장 많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시사철 예쁘게 피는 들꽃들을 그리며 저 생명력이 참 부럽고 멋지다고 자조적인 말을 하곤 했었어요. 남편은 그림을 그리며 꽃에 대한 여러 지식이나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고 그 덕분에 저도 꽃이라면 빠삭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빠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들 지훈이도 유달리 꽃을 좋아했거든요. 꽃집 간판에 제 이름을 건 것도 남편과 아들이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다면 혹여나 알아보고 찾아와 주지 않을까, 내가 찾지 못하면 그들이 저를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제가 꽃집을 차린 장소도 예전 시댁이 있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이미 이곳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며 재개발이 이루어져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이 동네 살던 주민들도 많이 떠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저에게 돌아올 곳은 이곳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 아들이나 남편이 나중에라도 옛날 생각이 나 지나가다 들렸을 때 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유일한 꽃집이었던 탓에 처음에는 다들 뭐 이런 데다가 꽃집을 차린대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젊은이들의 감성에는 잘 맞았는지 제 꽃집은 어느 순간부터 감성 꽃집으로 SNS 같은 곳에서 아름아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한산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냥 주택가에 불과했던 이곳은 저의 꽃집을 중심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등 꽃과 함께하는 감성이라는 느낌으로 작은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꽃집은 손님이 늘게 되면서 지방의 먼 곳에서도 화환이나 꽃바구니 제작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해 직원도 몇 명으로 늘어나고 예약 관리 시스템도 들어오면서 규모와 유명세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잘생긴 청년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가게 쪽으로 오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인의 시선을 휘어잡을 정도로 참 꽃다운 청년이다 생각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죠? 아유, 인물이 훤칠하시네. 전에 오신 적 있으시면 이렇게 잘생긴 인물 내가 잊을 리가 없는데. 전 평소와 같이 넉살 좋은 농담을 던지며 말을 걸었는데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꽃 아냐. SNS에서 유명해진 뒤로는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도 제법 왔기 때문에 대충 얼굴을 보면 한국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이 청년은 한국인인 것 같은데 요상하게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았죠. 청년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저 역시 청년의 더듬더듬 어눌한 한국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해 난감했는지라 전 아무래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불러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진땀을 빼고 있는데, 몸을 돌리려 하자마자 청년이 제게 던진 말에 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엄마 찾았어. 엄마? 엄마라니요. 저는 저를 보고 한 말이 맞는가 싶어 후들거리는 다리를 애써 붙잡고 뒤를 돌아봤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내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이 내 아들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세월이란 참 야속하더란 말입니다. 50년, 100년이 흘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줄 알았건만. 저의 놀란 표정에 청년도 무언가 확신한 모양인지 청년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품속에서 낡고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청년이 제게 건네는 것을 받아든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탁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제게 건넨 것은 남편의 예쁘고 오밀조밀한 글씨로 쓴 일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년 전 제가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난 이후의 일들을 남편이 담담하지만 슬프게 써내려간 일기였어요. 청년, 아니 20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주었고, 저는 눈물 때문에 흐릿해진 시야를 다잡고 한자 한자 곱씹듯 남편의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달리 추웠던 그해 겨울, 남편은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크게 앓았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신을 차린 남편은 가장 먼저 저를 찾았으나 시어머니로부터 돌아온 말은 충격적인 내용뿐이었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안 오는 것 같다고만 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렇게 이틀 내내 집에도 안 들어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훈이 엄마 어디 갔어요? 어머니,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얘는 말을 뭘 그런 식으로 하니? 누가 보면 내가 걔를 잡아먹기라도 한 줄 알겠네.
네 마누라 도망갔다. 이제 찾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엄마가 가기는 어디를 도망갔다고 그러세요? 또 지훈이 엄마더러 집 나가라고 구박하고 내쫓으셨어요? 어머니? 얘는 속고만 살았니? 너 병수발 하는 것도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다 짜증난다고 짐 싸들고 야반도주하듯 도망갔어. 애도 버리고 도망갔다고. 일하던 공장에 가 물어보니 한참 전에 진즉에 바람이 나 논팽이 하나랑 같이 도망갔다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드센 성격에 바깥으로 놔두니 바람이 안 나고 배겨.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다신 내 앞에서 그냥 찾지도 말고 찾을 생각도 마라. 어머니, 또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주장을 믿지 않는 듯한 글들을 일기장에 남겨두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바람이 났을 리 없다고, 설령 자의적으로 자신들을 떠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는 심경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남편은 오히려 몸이 아파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한 자신, 그리고 며느리를 구박만 하고 끝끝내 떠나는 며느리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시어머니를 향한 한탄과 원망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남편은 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제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갔지만 아픈 몸으로 굳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을 남편에겐 어려운 일이었죠. 거기에 여전히 무당과 사이비 신앙에 돈을 쓰는 시어머니의 사치와 낭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은 건 여전했고 빚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남편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 몰래 아이를 해외 입양 보낼 수 있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해외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느낀 슬픔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저에 대한 그리움과 아들을 향한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입양 보낸 후에도 남편의 일기는 계속되었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남편은 일기장을 캔버스 삼아 많은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늘 아름다운 풍경화와 꽃을 그리던 남편의 일기장에는 저와 아들의 모습을 스케치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의 그림은 늘 삶을 향한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만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글자는 전혀 적지 않고 저와 아들을 그린 그림으로만 일기장을 채워 나갔고 5년 전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두껍고 큰 일기장의 나머지 장은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는 계속 제 옆에서 제 등을 다독여주며 무어라 말을 했지만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탓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에게 통역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입양을 간 아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살 수 있었으나 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양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20살이 되던 해부터 부모님을 찾았으나 최근에서야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행적은 이름 석자를 빼고는 묘연하다는 사실에 좌절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으로 들어와 무용고 시신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아들은 양부모님의 허락하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름 석자만을 가지고 절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마저 돌아가셨다면 전 슬픔에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아버지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녔던 아들은 아버지가 늘 포기하지 않고 그렸듯 자신 역시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정말 다행이었다며 저와 찬바람이 부는 테라스에 앉아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소식도 모르는 아내를 평생을 그리워하며 외로이 숨을 거두었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는 듯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는 지금은 미국에서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인 제가 원하면 한국에서는 언제든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고도 했죠. 저는 마음을 조금 진정한 후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 밤이 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로 제가 아들과 남편을 그리면서 샀던 그 집에서 말입니다. 물론 말이 안 통하는 탓에 더듬더듬 느린 손가락으로 번역기에 힘을 빌려야 했지만 그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추억이었지요. 지훈이는 다음 날 오후 양부모님이 계신 미국의 시간이 한창 아침인 시간에 전화를 걸어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바로 알렸고 저 역시 양부모님과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으나 우리 모두 서로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그 감동과 행복을 전할 수 있었죠.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해서 머지않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낳아준 부모는 여기에 있지만 20년을 키워주신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거기에 있으니 아쉽고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올게요, 엄마, 빨리. 한국에 자주 와준다는 말이지.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구나. 20년을 부모 노릇은커녕 소식도 모르고 지냈던 이 엄마를 이렇게 찾아주고 보고 싶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와 아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가게 일은 모두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휴가를 선언한 뒤 아들을 데리고 저의 고향, 남편의 고향,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었던 터를 둘러보며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까지 되짚어가면서 추억을 나누었고 한국이 처음인 아들을 위해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여행을 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마련해준 남편의 안식처를 찾아 20년 만에 재회 인사도 나누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나 너무 많이 늙어서 못 알아보겠죠. 더 예쁘고 더 젊었을 때 만났어야 했는데 이렇게 늙고 못나진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요. 여보, 우리 지훈이 너무 멋지게 잘 컸어요. 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지훈이 좋은 부모님 만나 잘 커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될 거래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지훈이는 우리 없이도 잘 자랐고 또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살아있을 때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당신 이야기도 많이 궁금한데 나는... 여보, 미안해요. 나 조금만 여기 더 있다가 갈게. 우리 아들이랑, 당신 대신 우리 아들이랑 좋은 세상 좀 더 보고 갈게요. 나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죠? 우리 꼭 나중에 만나요. 저는 제 가게에서 파는 꽃들 중 가장 싱그럽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꽃을 정성스럽게 손수 꽃다발로 포장해 남편에게 선물했어요. 남편이 생전 그토록 부러워하고 또 사랑했던 꽃을 말이에요. 저희 아들 지훈이는 이제 곧 변호사 시험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잠시나마 미국에 들러 우리 지훈이를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들 녀석이 하도 조르지 뭐예요. 미국에 가면 함께 가볼 곳이 너무나도 많다며 아들 녀석은 저의 미국 여행 계획을 몇 날 며칠을 짜고 있어요. 요즘은 남은 시간 짬을 내어 저는 영어를, 아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말이죠. 이제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저는 남들보다 2배로 행복해요. 왜? 엄마도 2명, 아빠도 2명, 고향도 2개, 집도 2개.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우리 아들, 마음씨가 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생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진 못했어도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 돌아와준 아들에게도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침내 저에게 빛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세상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만나야 할 인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죠. 혹 여러분에게도 꼭 만나야만 하는, 꼭 만나고 싶은 인연이 있나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내일은 그리운 님과 함께 뜨는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